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이른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 체류 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범죄가 우리 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할 정영기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의 정영지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새 외국인들이 굉장히 길거리를 지나가든 캠퍼스를 거니들 많이 보이는데요. 또 이게 모든 현상에는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외국인의 수만큼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할지 오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강 얼마나 된다고 짐작합니까? 글쎄요. 제가 요새 캠퍼스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언어가 들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국어만 계속 들렸는데 뭐 중국어도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저도 궁금해서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 2013년 5월 21일 날 발표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은 작년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44만 5,10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외국인 인구가 2007년 106만 6,273명에 비해서 한 5년간 외국인 체류 인구가 약 35.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한 35.5% 정도 되는데 그 체류 인구 증가율보다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즉 근 70%에 가까울 정도로 외국인 범죄자 수는 늘어났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외국인 범죄가 이제 들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정영기 씨는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게 좀 있어요?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까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실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작년쯤에 굉장히 좀 외국인 조선족이었나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억되는 또 그 사건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떤 사건? 그게 이제 작년 한 4월쯤, 2012년 4월쯤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즉 중국인이 성이 오씨였죠. 그분이 20대 여성을 이렇게 뒤따라가서 성폭행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또 350여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검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천인공노할 사건인데요. 그분이 중국에서도 지명수배범으로 이렇게 중국 공안 경찰에 추적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게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1심에서 사형, 또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서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무기징역 이제 발표가 났을 때 그 유족들이 굉장히 좀 분노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이 마지막까지 났지만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또 이제 350 그 조각을 냈다는 거에서 이제 인육 판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나 또 조선족 범죄들이 또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피해자가 아주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좀 안이하게 탐문 수사만 하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를 구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마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주 그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근 한 달 이내에 한 서너 건의 소위 전부 조선족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등포의 직업 속에서 소장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또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외국인, 특히 이제 우리 중국인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죠. 예. 네. 근데 이런 외국인 범죄가 사실은 조선족에 국한된 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종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고 외국인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뉴스에 이렇게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또 뉴스가 미군들이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인데 네. 어떤 사건이 대표적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중국인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미군도 주둔해 있고, 또 또 미국 사람 여기 산업 역군들 또는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또 여행객도 많고 해서 미국 사람들도 많죠. 그럼 사람이 많다 보면 결국 범죄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시끄러운 것은 미군에 의한 범죄. 이게 이제 많이 되는데, 옛날에 뭐 이선희 뭐 이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서 더 떠들고 하는데, 이게 미군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군인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뭐 다소 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데 약간의 좀 거부감 있는 그런 이제 심리와 함께 작용해가지고 특별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범죄가 있어요. 특별히 통계를 내보면 미군 내지는 미군 가족들의 어떤 그 숫자 뭐 이런 등에 비해서 그런 뭐 범죄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범죄가 하나 났을 때 그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이제 미군과 군속, 그 다음에 또 미군 가족 등에 대해서는 소위 뭐 한미 행정협정 여러 가지 소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수사권, 재판권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뭐 우리도 수사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판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1차적인 재판권이 서로 경합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쨌든 사실상 약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약간의 반감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더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실제 지금 한미행정협정이 뭐 우리나라에만 그런 식으로 소파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뭐 세계 각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 실제는 한 80여 개 국가와 미국과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어떤 지위 또는 뭐 시설물에 관한 법적 권리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불리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는 그렇진 않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해외에 뭐 평화를 위해서 파견하고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둔하는 나라와 이런 협정을 맺어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해 나가는데 우리가 공무상 또는 그러한 직무상 수행하는 업무상에 벌어지는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권이 그 나라에 주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 서로 양해하는 그런 협정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파 협정에 대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일부 약간 더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서로 양해해서 적절히 잘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런 대로 수용할 만한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도 뭐 대학가에서 특히 이제 음. 그런 뭐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소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뭐 불평등 협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외국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배경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약간 뭐 각국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그 뭐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일부 부분은 예를 들어 호주와 미국 간에 체결한 뭐 이렇게 소파 내용과 또는 일본과 미국 간에 체결한 내용들하고 조금씩 비교하는 그런 문헌도 있는데,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하고 또 이제 다 재협상하자 이래 가지고 서로 양해를 하고 해서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종전에 우리가 미군에 대해서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한 예가 거의 뭐 5% 미만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거의 뭐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 우리가 직접 재판하는 경우가 30%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에 이르고 있고, 실제로 미군 범죄라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보다는 우리 자기네들끼리의 범죄가 더 많아요. 많고 또 한편으로는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범죄, 뭐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자체 내에서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게 뭐 그렇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뭐 소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파가 이제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 미군들이 저지른 것 중에 이제 조금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를 이제 성폭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태원 등지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폭행을 했거나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불합리한데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인데 왜 미국에서 좀 안 그래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 재판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쌍방에 다 재판권이 있어요. 네. 재판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신병을 어떻게 구속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종전에는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판 이전에 구속한다든지 우리가 계속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좀 제한되다가 지금은 이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단계에서 우리가 신병을 인도를 받고 구속하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군에 대해서 미군도 또 그런 재판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형법이 속인주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나가서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속지주의 원칙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런 원칙은 다 이렇게 재판권 다 있는데 그것을 서로 양해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서로 양해할 수 있다. 양해하여야 한다. 협조하기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꼭 재판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재판하는 거고, 또 그쪽에서 꼭 재판하겠다는데 서로가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에 재판해도 뭐 별다른 하자가 없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양해하는, 서로 이렇게 양해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평시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범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 뉴스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재판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를 보는데 소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또 이게 굉장히 좀 불평등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 수 있네요. 서로 양해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뭐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자체 내 인력들이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재판권 행사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게 우리도 뭐 편하죠. 단지 이제 이 미군의 범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경악하고 막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우리 군인도, 우리 국군도 뭐 나가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나와서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군인이 이 운전하는 차량이 또는 탱크가 민간인에게 뭐 피해를 가하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딱 군사재판, 뭐 법원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잖아요. 하는데, 그건 뭐, 미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그런, 범죄가 더 빈도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더 방자하게 이렇게 범죄를 범하는 것도 뭐 실제로 따지면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미군 범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재판권 행사율도 이제 미군 범죄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추이의 변화가 좀 있나요? 아마도 이제 이제 우리가 외국에 파견 나갔을 때에, 만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나갔다, 또는 뭐 다른 나라에 파키스탄에 파견 나갔다 했을 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뭐,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변론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한데, 결과적으로 뭐 한국 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게 더, 엄할지라도 한국 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싶은 게, 보통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강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아주 가볍지만 미국 법으로 재판받으면 아주 무거워요. 뭐 20년, 뭐 25년 이러는데 우리는 뭐 10년 이하 뭐 3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로서는 한국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군 자체가 뭔 범죄를 저지르면 얼른 미군 부대로 도망을 가요. 미군 부대로 도망을 가는데 한국 경찰이 미군의 어떤 미국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체포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 받겠다 그러면은 그쪽에 재판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또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인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재판해야 되겠다. 그런 외교적인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범죄자 수가 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요 요인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중요 요인이라면 우선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 체류 인구가 늘어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한편으로는 뭐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종전에 아주 좀 너무 적었지 않느냐. 종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노포비아,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 혐오 현상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호감, 외국인에 대한 신뢰, 무조건적 신뢰, 뭐 이런 게 더 많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밤에 길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무슨 나를 해치리라고 생각하는 일이 잘 없는데, 외국인은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뢰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국인은 경계를 덜 하다 보니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서남아시아 또는 뭐 몽골, 러시아, 뭐 전 유럽, 심지어는 요새 캐나다, 뭐 미국 이런 전 세계에서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또 이제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아주 뭐 흉악한 범죄이지만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범죄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좀 소홀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 예방 교육 같은 걸 받을 때도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가 받잖아요. 뭐 경찰서에 가서도 받고 경찰관이 와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에 대한 범죄,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 정보나 교육이 좀 불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특히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인구가 아주 많고 밀도가 높은 나라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인명 경시 풍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공사장에서 누가 뭐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져 사망해도 뭐 가만히 하나 덮어놓고 계속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주면 전부 다 고맙다 그러고 하는 그런 풍토인 나라도 있고, 또는 뭐 아주 또 아직도 여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남아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뭐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라에서 온 분들이 또 우리나라로 전혀 풍토와는 다르게 그런 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나라에 따라서는 아주 나라는 넓은데 사람 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부재인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폭력 내 실력으로 스스로 어떤 그 재산을 지키고 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폭력으로 쉽게 나아가는 뭐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이제 그 나라에서는 또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이 아주 심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오기는 왔지만 한국인에 대한 뭐 경시 풍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 적대감 때문에 더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뭐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설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범죄에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피해도 크고 우리가 예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좀 외국인 범죄들을 보면은 살인이나 강간 그리고 또 약간 마약 문제 같은 좀 강력 범죄들이 많은데 이게 외국인 범죄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하는 분들이 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마약 하여튼 무풍지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깨끗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아직까지. 그다음에 또 뭐 살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무기도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총기나 뭐 이런 총포 도금 다 이렇게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살인도 우리가 범죄가 아주 적은 편이고 또 뭐 강간도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범죄에 대해 통계를 내보면은 살인 또는 마약, 강간 또 강도 이런 사건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국인 범죄 빈도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 수에 비례한 범죄 수를 따져보면은 외국인이 얼마 안 들어와 있지만은 하여튼 그 빈도가 그 상대적으로 외국인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일반 범죄 단순한 절도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단순 폭행 뭐 이런 사건은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그 범죄 빈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다만 그 일반 범죄들마저도 차츰 외국인의 범죄 빈도가 높아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문제죠 지금. 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이 정말 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네. 그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또 출신 그 국적 나라별로 좀 이렇게 범죄율이 다른 그런 통계가 좀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뭐 특정 나라를 하긴 좀 곤란하긴 한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치안이 부재인 나라에서는 쉽게 폭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뭐 마약 사범이 또 뭐 아프리카 출신 뭐 이런 나라에서는 또 마약 이런 게 쉽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마약 범죄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살인 뭐 이런 걸 많이 범하는 나라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치안 당국에서 특정 범죄가 많이 성행하는 국적인들이 많이 사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약 사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국적인이 많이 사는 곳에는 마약 전담반이 이렇게 투여된다든지, 또는 폭력 사범, 살인 사범, 강력 사건이 많이 빚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치안
담당관이 이렇게 많이 배치돼 가지고 그 검거도 효과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뭐 이주 노동자 그리고 뭐 음.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음. 또 특히 이제 뭐 영어 열풍이 또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학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점점 외국인이 늘고 있는 추세고 또 그에 따라서 그렇게 범죄도 특히 이제 좀 강력 범죄 위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좀 오래된 일이지만 뭐 유명 탤런트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간통죄라는 죄목으로 이제 고소가 돼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제 그 간통의 상대방이 이제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외국 국적의 사람이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간통을 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외국인을 처벌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이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또 뭐 그 간통죄 규정이 뭐 위헌이다라고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볼 때 그 사람이 출신국에서는 간통의 범죄가 안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면 그건 간통죄로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뭐 쉽게 하는 얘기로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지주의라는 건데 그 나라에 오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속지주의고 이게 뭐 어느 나라를 가나 거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법률 원칙이죠. 다만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만일에 뭐 미국에 가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 가서 뭐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면은 미국 법에서 당연히 재판받고 처벌받는 거는 뭐 그렇게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 범죄 소식이 그 예전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07년에 비해서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건 전체 범죄 수가 한 69%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구수는 한 35.5%나 결국 인구 늘어난 숫자보다 범죄자 숫자 늘어나는 게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강도, 강간, 마약 사범, 살인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출입국 관리,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입국하는 90일 정도는 옛날에는 그냥 뭐 지문도 안 찍고 또 뭐 얼굴에 관한 정보도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입국하는 90일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시에 집게손가락 지문을 찍고 또 얼굴 정보를 등록하게 합니다. 물론 91일 이상의 경우에는 10손가락 전체 지문 정보를 등록하고 얼굴 정보도 등록해서 이분들이 요새 뭐 우리나라에 와서 CCTV 등에 이렇게 드러나거나 범죄 현장에도 지문을 남기게 되면 우리가 그걸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하여튼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이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은 이런 경찰이 이런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수사에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 또 범죄 다발 지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해 가지고 예방을 위한 여사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등록 외국인이 뭐 일정 명수 이상 사는 곳을 뭐 밀집 지역 또는 뭐 이렇게 외국 비율 얼마 이상 되는 지역을 여러 가지 뭐 급수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반을 세우고 그렇게 전담반을 운영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외국인 범죄 추세가 또 이게 개인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조직화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네, 그럼 뭐 어떤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에는 특정 국가의 무슨 범죄 조직, 뭐 흑사회 그러고 무슨 여러 가지 또는 뭐 범죄 조직이 알려져 있는 범죄 조직도 있고 실제로는 안 알려져 있는 뭐 청부살인 조직 또는 뭐 해결사 조직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금융 범죄 조직도 좀 있어요. 스스로 고리대금업도 하고 또는 외환 이렇게 소위 뭐 환치기 조직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회사과에서 아마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수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각한 그렇죠. 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제 외국인 하면은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불법 체류자 또 문제가 되지만 또 불법으로 또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또 우리 뭐 한국의 젊은이들은 또 3D 업종이라 불리는 이른바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좀 힘들고 고된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금이 싸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것 이런 악순환 고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체류자가 하여튼 사회 문제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뭐 불법 체류자를 싼 임금으로 채용을 해서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본론 소리를 하고 있고 또 불법 체류자들도 뭐 취업되기도 힘들고 또 뭐 이렇게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또 재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또 재입국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도대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관리도 안 되고 또 이분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분도 있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주 측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그런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임금도 아주 싸게 주고 그걸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근로기준법 위반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불법 체류자들이 외국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불법 체류자 스스로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뭐 고용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 또 이제 책임을 지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또 고용주를 또 협박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가 있는데 범죄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불법 체류자의 범죄율이 높으냐, 범죄 빈도가 높으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통계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범죄 빈도는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스스로 이게 불법 체류임이 발각이 되면 추방당할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 뭐 조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불법 체류 문제를 법무부 차원에서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산업 발달, 산업 유지 측면에서 3D 업종, 어려운 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우리 그 젊은이들이 취직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파트를 이렇게 담당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다소 이거 양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외국인 근로자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또 이분들의 합리적인 합법적인 체류도 보장하고 해서 또 그들의 범죄 유혹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 외국인 또 근로자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원칙과 어떤 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 범죄를 이제 논의해봤는데요. 저는 좀 다름과 틀림은 같지 않다라는 말을 기억을 하고 싶은데요. 그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각별히 예방에 주의를 또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세계 경제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산다.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산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 특별히 외국인을 의식해서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외국인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태도도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출입국 관리도 좀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나라의 치안 문제도 해결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나라 세계 시대에 걸맞는 외국인 정책을 갖추어서 더불어 사는 선진 세계 국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용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에서 가게 알바를 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매장으로 옮겼습니다. 네, 옮기기 전 매장에서는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매장에서는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날 근로한 경우에도 야간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옮긴 매장에서 다른 사람의 대타를 뛸 때도 수당을 붙여서 받지 못하였고 휴일날 일하라고 해서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일하던 매장에서 월급과 또 옮긴 매장에서의 월급이 거의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근로자 수가 라이더와 뭐 관리자 포함해서 하루 7명 정도 되고 또 총 18명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하강용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시 근로자 5명을 초과하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뭐 거의 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근로자의 경우에 그야말로 시급, 평일날 정상 근무할 때 시급을 얼마로 정했는지 그게 이제 근로계약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자면은 야간 적당히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근무 수당도 평균 시급의 0.5배를 더 받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연장 근로를 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로했다 그러면은 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연장 근로수당을 0.5배 더 받아야 되고 또 뭐 그것이 또 휴일에 또 이루어졌다 하는 휴일 근무수당 이래가지고 또 그 정상 시급의 0.5배를 더 받는 즉 다시 말해서 뭐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 모두 더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이 결국 수당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 사업장에서는 뭐 사업주가 잘 모르고 지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지방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아마도 이제 그 평균 시급을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챙길 수 있는 어떤 뭐 알바들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야간 근로를 또 하셨고, 휴일에도 이렇게 근로를 하셨으면, 이제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우선 하루에, 이게 10시부터 6시까지, 그죠? 네. 이렇게 근무했죠.
하루에 4시간의 통상시급, 즉, 4시간의 통상시급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 근로 가산,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시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또 휴일에 이루어졌으면은 또 이렇게 더 많이 지급받고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강행 규정이 돼가지고, 네. 노동청에 청구하면 노동청에서 잘 계산해서 아마 수라는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다만 이런 경우에 시급에 관한 약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최저임금에 기해서 하게 되니까 곤란하고, 어쨌든 특약에 의해서 야간 근로만 하는 근로자도 있긴 있어요. 야간 근로만 하는 걸 약정하는, 그거는 결국은 야간 근로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약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효하겠죠. 야간 근로라고 해가지고 약정 없으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계약상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또 그 강행 규정으로서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가지고 계신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Q&A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시청자분들이 알고 싶은 법률 상담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자, 꾹 오, 시원해요. 눌러주면서 풀어주듯이 해주면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죄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4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